봄의 제비 뽑기. 봄눈은 양도 많지만 녹는 것도 빠르다. 어제 그렇게 눈이 내렸으니까 집 앞에 눈이 산더미처럼 쌓였겠거니 하고 헌 도마를 들고 문을 열어보니까 이미 거의 대부분 녹고 없었다. 나는 깨끗한 공기를 가슴속 깊이 들이마셨다. 겨우내 걸치고 있던 뜨뜻한 소음 저고리가 오늘만은 조금 답답하게 느껴졌다. 사시사철 풍경이 별반 다르지 않은 도쿄 거리에도 봄이 찾아왔다. 까끌까끌하게 자란 수염을 깎고 방 안의 공기를 환기한 다음 트레킹 슈즈를 신고 집을 나섰다. 오랜만에 간다이라도 가서 헌책방 구경이라도 할까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몇 걸음 가지 않아서 얄팍한 지갑이 생각났다. 이틀 전에 가까운 지인들이 화촉을 밝히는 경사가 있었던 것이다. 신랑 신부 모두 친한 선배들이라서 경사도 겹경사. 전야제부터 피로연 2차, 3차까지 줄기차게 축하해 주었다. 요즘 세상에 결혼식만큼 돈 드는 일도 없다. 결혼하는 쪽도 축하해 주는 쪽도 여간 큰일이 아니다. 하지만 돈 없다고 참석하지 않을 수도 없는 일. 또 아는 사람끼리 하는 결혼만큼 흥겨운 이벤트도 좀처럼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 나는 길바닥에 선 채 잠시 생각한 끝에 계획을 변경했다. 돈이 없다고 해서 봄을 즐길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빈털터리인 편이 즐거움이 더 큰 것이다. 내가 사는 스기나미쿠는 일반적으로 주택가라고 불린다. 도심에 가까우면서 나무도 많고 무척 살기 편한 동네다. 나는 두 손을 주머니에 찔러놓고 걷기 시작했다. 말끔하게 청소한 집과 집 사이의 골목을 적당히 걷는다. 지붕마다 지칠 대로 지친 듯한 눈이 녹아서 똑똑 떨어지고 있다. 땡땡하게 부풀어 오른 참새가 지붕 위에서 지저귀고 있다. 나는 발걸음을 조금 빨리 했다가 늦추었다가 유유히 걸었다 하면서 볕을 쬐었다. 다른 사람이 보면 겨울잠에서 깨어난 곰처럼 보였을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봄이 아닌가. 곰 한 마리쯤 출몰할 만도 하다. 걷다 보니까 사철, 즉 민영철도역이 나왔기 때문에 마침 도착한 열차에 올라탔다. 역마다 정차하는 완행열차다. 노선 안내도를 눈으로 쫓다 보니 갑자기 이노카시라 공원에 가보고 싶어졌다. 왜 그런지 나는 물을 보는 것을 좋아한다. 물고기도 좋아한다. 공원에서 멍하니 있는 사치도 반년만이 아니겠는가. 바지 뒷주머니에는 현재 읽고 있는 추리소설이 한 권 들어있다. 완벽한 아이디어다. 영매점에서 초콜릿 바를 하나 사들고 어슬렁어슬렁 공원으로 들어섰다. 가족끼리 온 사람들, 데이트하는 커플들 역시 봄 햇살에 이끌려 나온 듯 삼삼오오 걷고 있다. 천천히 연못을 반바퀴 돌아서 벤텐당에서 참배를 드리고 적당한 벤치를 찾아 앉았다. 햇살과 나뭇잎이 책 위에 얼룩덜룩한 그늘을 드리우는 근사한 곳이었다. 나는 초콜릿 바를 먹으며 책장을 넘겼다. 추리소설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탐정 역할인 농대 교수는 갓 결혼한 아내에게 만족해서 꼴불견이지는 않을 정도로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다. 수수께끼는 잔인하지는 않지만 흥미롭고 등장인물은 생생하게 살아있다. 이런 경우 사람은 자기가 10제곱미터짜리 방에 있는지 아니면 밖에 있는지 그런 사소한 문제는 깨끗하게 잊어버리는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는 바로 현실로 돌아오지 못하고 얼마 동안
멍하니 있었다. 오랜만이야. 나는 밥을 눈앞에 두고 주인의 명령을 기다리는 개처럼 여자를 올려다보았다. 어머나, 나 몰라보는 거야? 나야, 나. 대학 때 같은 학교에 있던 요시노 미치코. 어, 하고 나는 얼빠진 소리를 냈다. 학생 때 그녀는 잊을 수 없을 만큼 강렬한 인상의 소유자였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와는 180도 다르게 여자다운 차림새를 하고 있는 탓에 못 알아본 것이다. 요시노 미치코는 늘 낡은 청바지를 입고 일본어가 아닌 문자가 어지럽게 쓰인 티셔츠를 입고 다녔었다. 일본어가 아니라는 것은 중국어, 한국어, 네팔어 등의 문자라는 뜻이다. 야간 알바를 해서 돈을 모아 아시아 각지를 여행하는 것이 그녀의 취미라기보다는 사는 보람이었다. 소문에 따르면 그녀가 할 줄 아는 말은 일본어뿐이고 심지어 영어 실력조차도 영 수상쩍다고 한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아시아에 집착을 하는지 그것은 분명 본인에게도 수수께끼일 것이다. 매일매일을 무사태평하게 사는 우리 같은 보통 학생들은 머리칼을 짧게 치고 눈초리가 치올라간 기름한 눈을 가진 그녀에게 그저 압도당할 뿐이었다. 강렬한 개성과 기백, 그것이 그녀의 간판이었던 것이다. 지금의 그녀는 기름한 눈은 예전과 다름없지만 수수하게 웨이브를 넣은 머리는 어깨에서 나풀거리고 있고 투피스와 펌프스까지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 억지라는 것은 알지만 나는 어쩐지 기분이 언짢았다. 나를 포함해서 학회의 남학생들은 그녀를 겁내면서도 존경하고 있었다. 어쩌면 존경이라기보다 동경에 가까운 그런 감정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런 그녀가 어디에나 있을 것 같은 평범한 아가씨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녀가 말을 붙이지 않았더라면 정면으로 마주치더라도 알아보지 못했을 것이다. 넌 여전히 책벌레로구나. 내가 서표로 쓰고 있는 서툰 그림 솜씨로 꿈틀거리는 뱀을 그린 사타케의 연하장을 책갈피에 끼워 넣자 미치코는 아무렇지도 않게 내 옆에 앉았다. 강의가 재미없으면 금세 책을 꺼낸다고 교수님들이 널 겁냈던 거 기억하니? 재밌으면 열심히 필기를 하지만 조금이라도 대충 준비를 해오면 금세 흥미를 잃어버린다고 다들 그렇게 알고 계셨어. 네 손만 바라보던 교수님도 있었을 정도였거든. 그래? 그건 몰랐어. 나는 얼떨떨해서 대답했다. 물론 그렇겠지. 넌 늘 너 자신 외에는 흥미가 없는 것 같았으니까. 이야기는 거기서 끊어졌다. 나는 말없이 잔물 결리는 연못 표면을 바라보았다. 이야기가 끊겨도 신경 안 쓰는 거, 그것도 옛날 그대로네. 미치코는 재미있다는 듯이 말했다. 다른 남자들 같으면 쩔쩔매면서 어떻게든 다음 이야기거리를 찾으려고 할 텐데 말이야. 다들 그래? 글쎄. 나는 몇 초 동안 생각했다. 너 많이 달라졌다. 내가 그렇게 말을 꺼냈더니 그녀가 웃기 시작했다. 참 소박한 대답이다. 원래 대화가 좀 서툴러서. 달라졌다는 건 겉모습 말이야? 겉모습밖에 안 보이잖아. 그녀는 코끝으로 웃었다. 이건 말이지, 남자한테 맞춘 거야. 뭐라고? 미치코가 남자한테 맞춰서 취향을 바꿨다고? 봄부터 기절초풍할 노릇이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난 못 믿겠는데? 너 지금 날 업신여긴 거 맞지? 응, 맞아.
그녀는 18입을 다물고 한쪽 뺨에 보조개를 새겼다. 하지만 다 끝났어. 어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해버렸거든. 나한테 완벽하게 정남이가 떨어졌을 거야. 미스 히로라는 남자를 만난 것은 상하이에서였다고 한다. 벽촌을 좋아하는 미치코도 도시에서 나고 자란 어쩔 수 없는 도시 사람이라서 빈털터리 북부 여행을 끝내고 대도시 상하이로 오자 어쩐지 마음이 편했다. 이제 그만 일본으로 돌아갈까 생각하며 밤에 어느 호텔에 앉아서 고적대 수준의 재즈 연주를 듣고 있는데 훌쩍 들어온 남자가 미치코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앉아도 될까요? 2달 만에 듣는 일본어였다고 한다. 미치코가 그렇게 말하자 남자는 싱긋 웃으면서 저야말로 석 달 만에 일본 여자하고 이야기를 해보네요. 라고 했다. 남자는 스카모토 고이치로라고 쓰인 명함을 주었다. 어느 큰 무역회사에 근무하는 그는 철강 관계 업무로 가족을 일본에 남겨두고 홀로 중국에 와 있다고 했다. 회사에서 마련해준 기숙사에 사는데 식사가 형편없어서 애를 먹고 있다. 한심한 이야기지만 얼른 일본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남자는 시원털털하게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중국에서 식사가 형편없다고요? 대체 뭘 먹고 사는데요? 미치코는 어이가 없어서 물었다. 기숙사에서 나오는 식사는 어쩐지 모두 다 기름진 것뿐이라 말이에요. 뭐 한 사흘쯤이라면 상관없지만 금세 몸이 무거워지고 속이 나빠집니다. 호텔에서 식사를 해도 야채 좀 달라고 하면 메이요, 메이요. 없다고 하면 끝이고요. 그럼 주방장한테 부탁하면 되잖아요. 야채 좀 먹고 싶다고요. 게다가 조금만 걸으면 과일 가게도 많아요. 전 사흘 동안 해바라기 씨하고 사과로 연명한 적도 있는걸요. 그리고 댄잎에 싼 찹쌀떡도요. 그런 건 어디서나 아줌마들이 팔잖아요. 근데 제가 과일은 별로 안 좋아했어요. 스카모토 고이치로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건강을 위해서라면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뭐 그런 걸 따질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그렇네요.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이게 참 옛날부터 식사는 주변 사람들이 차려주는 거라는 인식이 있어서요. 뭐 저뿐만 아니라 일본 남자들은 다들 마찬가지예요. 나오는 걸 그냥 먹죠. 사람들이 항의를 하니까 기숙사 쪽에서 일본에서 요리사를 불러다가 중국인 요리사한테 돈가스 덮밥 같은 걸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게 했어요. 근데 일본에서 온 요리사가 돌아가고 나니까 어느새 원상복귀더군요. 그거야 당연히 무리죠. 모처럼 중국인 요리사가 만든 음식을 먹을 수 있는데 맛있는 중국 요리를 부탁하면 되잖아요. 야채랑 두부랑 고기를 사다 달라고 해서 전골을 끓여 먹는다든지 자구책도 얼마든지 있을 텐데요. 전골, 전골이라. 스카모토 고이치로는 기쁜 듯이 눈을 빛냈다. 저 중국에도 맛있는 감귤류가 많으니까 폰즈 소스를 만들어 보면 어떠세요? 끓이면서 바로 먹으면 신선하니까 영양도 듬뿍 섭취할 수 있을 거고요. 참, 여자들 발상은 역시 다르군요. 그런 대화가 있고 사흘 뒤, 고이치로가 배낭 여행자들이 모여드는 싸구려 숙소에서 뒹굴고 있던 미치코를 찾아왔다. 당장 전골을 시험해 보았더니 일본인 직원들에게 평이 아주 좋았다고 그는 기쁜 듯이 이야기했다. 그래서 감사의 표시로 오늘은 뭔가 좀 맛있는 거라도 대접해 드릴까 하는데 어떠세요? 변변치 않은 자금을 들고 상하이에 온 이래로
맛있는 음식과는 인연이 없었다. 미치코는 침대를 박차고 뛰어나왔다. 그럼 선원클럽 2층이 좋겠네요. 거기요, 일본어 메뉴도 있대요. 고이치로에게는 일행이 있었다. 키가 크고 무뚝뚝한 젊은 남자였다. 고이치로가 그를 소개해 주었다. 이쪽은 제 동생 미스 히로입니다. 저하고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데 그저께 이쪽으로 왔어요. 미스 히로는 말수가 적어서 네, 고맙습니다. 같은 말만 하고 형과는 성격이 판이하게 달랐다. 세 사람은 항구가 보이는 선원클럽 레스토랑으로 갔다. 일본어 설명이 붙어 있다는 이야기는 사실이기는 했지만 누룽지와 눈알, 눈알과 오징어 이렇게 과연 일본어라고 해도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말들이 쓰여 있었다. 식사는 즐거웠다. 미치코는 볶음, 구이, 꼬들꼬들한 볶음밥, 국화차 등 평소에 먹을 수 없는 음식들을 배가 불러 더 이상 못 먹을 때까지 꾸역꾸역 먹었다. 미치코에게는 만물인 개가 나왔을 때는 만물은 서쪽을 향해 웃으며 먹는가 동쪽을 향해 조용히 먹는가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미치코는 서쪽파였는데 할머니한테 배웠으니까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뭐니 뭐니 해도 야마토 다케루가 날아간 방향은 서쪽이라니까요. 야마토 다케루는 일본의 전설상의 인물인데 백조로 변해서 사라졌다고 한다. 미치코는 이를 한껏 드러내고 만족스럽게 게를 먹으며 말했다. 그러던 중에 고이치로가 메뉴에서 과일 주스 완탕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그날따라 유난히 들떠있던 그는 꼭 먹어보아야 되겠다고 주장했다. 형은 일본에 있을 때보다 훨씬 흥분한 것 같아요. 고이치로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미스 히로가 미치코에게 소곤거렸다. 이런 걸 주문해도 정말 괜찮겠어? 주스에 만두가 둥둥 떠 있을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좀 기분이 나쁜데? 뭐 어때? 뭐든지 일단 경험해 봐야지. 난 광둥에서 개고기도 먹었는걸? 그러자 미스 히로는 얼굴을 찌푸렸다. 주스는 오렌지일까 포도일까? 만두는 피만 있을까? 아니면 속에 고기가 들었을까? 세 사람은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계속했다. 고이치로가 정답을 맞히면 상하이 서커스를 보여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종업원이 날라온 과일 주스 완탕은 튀긴 만두에 살구잼을 얹은 괴상망측한 것이었다. 세 사람은 배가 아프도록 웃어댔다. 네, 어쨌든 좋습니다. 식사 끝나면 우리 서커스 구경 갑시다. 고이치로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식사를 마치고 서커스를 보고 돌아올 즈음 미치코는 스카모토 형제의 가족 사정을 훤히 알게 되었다. 고이치로한테는 일본에 부인과 두 아이가 있다는 것. 미스히로 위로 또 한 명, 고지라는 동생이 있고 일본에서 여행 잡지 편집자로 일하고 있다는 것 등을 알게 되었다. 고지는 대학에서 중국어를 전공해서 자기들 두 사람보다 훨씬 중국과 친한데도 그런 고지가 아니라 중국어 실력이 당최 늘지 않는 우리가 중국에 있다니 별일 다 있죠? 하면서 고이치로는 웃었다. 그리고 사흘 뒤 미치코는 상하이를 떠나 비행기를 타고 일본으로 돌아왔다. 여행 중에 일본 사람과 알게 되는 것은 미치코의 경우 드문 일도 아니었지만 대개는 사진을 교환하거나 기껏해야 연말에 연하장을 주고받는 선에서 그쳤었다. 그렇게 친해지지는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스카모토 형제와의 관계는 그 뒤로도 계속 이어졌다.
미치코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작은 펍에 우연히 고이치로가 손님으로 와서 다시 만나게 된 것이다. 중국에서 신세를 졌으니 꼭 집에 놀러와 달라고 해서 굳이 거절할 이유가 없기도 하고 또 미스히로를 다시 한번 만나고 싶은 마음도 있었기 때문에 미치코는 결국 스카모토가를 찾아갔다. 고이치로의 부인 미즈키는 성품이 명랑하고 대쪽 같은 여자였다. 집 그 자체는 미치코가 압도될 만큼 오래되고 커다란 집이었다. 하지만 미즈키의 밝은 성격 덕에 기죽지 않을 수 있었다. 보통 결혼하지 않은 시동생 둘을 데리고 산다는 것은 주부에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라고들 하지만 미즈키는 가냘픈 몸에 어울리지 않게 호탕한 어머니 노릇을 하고 있었다. 그것이 무척 자연스럽고 기분 좋기도 했고 바닥이 둥근 큰 냄비에 재료를 넣고 부글부글 끓였을 뿐인 음식이 맛있어서 미치코는 허물없이 편하게 지낼 수 있었다. 미즈키도 미치코를 마음에 들어해서 밤에는 펍에서 알바를 하면서 외국 여행 갈 여비를 모으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더니 그렇다면 일주일에 2번씩 낮에 아이들한테 과외를 해줄 수 없느냐고 물었다. 난 어쩐지 학원이 못 믿어서 말이에요. 요시노 씨처럼 야무진 사람이라면 안심하고 맡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리하여 미치코는 스카모토가에 정기적으로 드나들게 되었다. 미치코가 가는 것은 낮 시간이어서 미스히로와는 자주 만나지 못했지만 고지와는 여러 번 마주쳤다. 여행 잡지의 편집자라는 직업의 특성상 하루 온종일 집에 틀어박혀 원고를 쓰는가 하면 취재 때문에 사흘 정도 집을 비우는 일도 있었다. 고지도 학생 때 중국을 비롯해서 대만과 인도 그리고 네팔을 여행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미치코와는 이야기가 잘 통했다. 중국의 어느 마을의 여관 앞마당에 대마가 나 있더라고. 같이 있던 이탈리아 친구가 그걸 베어다가 옥상에서 태워서 연기를 들이마셔 봤거든. 무슨 귀신 쫓기 할 때 솔잎 연기를 쐬는 것처럼 연기가 어찌나 엄청나든지 눈도 뜨기 어려웠어. 결국 한 번도 취하지 못했지 뭐야. 어머나, 했었어? 둘 다 그만둬. 그런 이야기는. 이야기가 위험한 방향으로 진전될 것 같으면 미스히로는 꼭 언짢은 듯이 이야기를 중단시켰다. 이 사람은 소위 소시민이구나 하고 미치코는 생각했다. 하지만 그리 나쁜 기분은 들지 않았다. 누가 미치코의 행동을 제지해 주거나 꾸짖어 주는 것은 오랜만이었다. 미치코 씨는 탈선이 좀 지나쳐. 그러다가 다친다니까. 외국 여행 가는 건 좋지만 좀 더 자기 자신을 아끼는 게 좋아. 미스히로가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린 채 그렇게 말했을 때 미치코는 어울리지도 않게 조금 감동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미스히로가 결혼을 전제로 한 교제를 신청했다. 미치코는 승낙했다. 스카모토가에서는 고이치로를 비롯해 미즈키와 두 아이들도 두 사람의 교제를 기뻐해 주었다. 미치코는 야간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었다. 미스히로와의 교제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다만 고지 한 사람만은 불만인 것 같았다. 그 녀석은 좋은 녀석이긴 한데 당신 같은 야생마를 다룰 그럴 인재는 못 돼. 미스히로가 없는 자리에서 고지가 미치코에게 말했다. 어머나, 어떻게 그런 무례한 말을? 내가 무슨 말이야? 아니, 그렇잖아. 당신이 얌전하게 남편이 퇴근하길 기다리면서 주부 노릇을 하다니. 난 상상도 안 된다니까. 그럴 수 있을 리가 없잖아. 왜 못해? 난 할 수 있다니까. 미치코는 발끈했다.
무리야, 무리. 그만둬. 서로 불행해질 뿐이라니까. 내 생각은 좀 달라. 미치코 씨는 요리도 잘하니까 남편의 영양 상태도 신경 쓰는 아주 좋은 아내가 될 거야. 향기로운 다질링 차를 끓이면서 미즈키가 거들어 주었다. 근데 부부라는 게 그게 다가 아니잖아. 무엇보다도 당신들 두 사람 취미가 전혀 안 맞잖아. 예를 들어 영화를 본다고 해도 그 녀석 취향은 텁텁한 예술 영화. 당신은 시대극이나 액션이잖아. 뭐 대체 데이트는 어떻게 하고 있나 몰라? 걱정 마세요. 공통되는 취미도 확실하게 있으니까요. 그래? 그런 게 있다고? 두 사람의 데이트 장소는 절이랑 신사라면서. 미즈키가 웃음기를 머금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고지는 폭소를 터뜨렸다. 아니, 당신들 대체 몇 살이야? 벌써 저승사자를 기다리는 나이야? 요즘엔 종교가 유행이라니까. 미치코는 화가 나서 맞받아쳤다. 두 사람은 늘 신주쿠에 있는 홍차 전문점에서 만나서 도쿄 근처 지도를 꺼내고는 눈을 감고 아무데나 펴서 절이나 신사 표시를 찾아 그곳으로 갔다. 미스히로는 제비점을 좋아해서 갈 때마다 반드시 제비 뽑기를 했다. 미치코에게 내용을 보여주는 일은 거의 없었고 그냥 말없이 윗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 소중하게 끼워 넣었다. 손뼉을 치며 합장하는 것도 제법 그럴듯해서 따라하고 싶어도 따라할 수 없을 만큼 멋진 소리를 내면서 손뼉을 딱딱 쳤다. 그러고 보면 그 녀석 옛날부터 그 제비 모으는 걸 아주 좋아했어. 제비 뽑기 말이야. 고지는 차를 벌컥 들이켠 다음 생각났다는 듯이 말했다. 방에 가면 제비를 정리해둔 앨범을 보여달라고 해봐. 미즈키가 갓 구운 마들렌을 접시에 옮기며 말했다. 바로 그때 현관에 매달아 놓은 종이 울리고 미스 히로가 돌아왔다. 그는 테이블을 둘러싼 미즈키와 고지 그리고 미치코를 언짢은 듯이 둘러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세 사람은 얼굴을 마주 보았다. 무슨 일이지? 다녀왔습니다도 안 하는 건 처음이네. 미즈키가 걱정스레 말했다. 고지가 일어나 미스히로를 쫓아갔다. 미치코와 미즈키가 홍차를 마시면서 걱정하는데 방에서 고함을 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미치코가 저도 모르게 일어서자 미즈키가 눈짓으로 말렸다. 목소리는 점점 커져서 급기야 와장창 깨지는 소리까지 들렸지만 모리가 어쨌다는 말 한마디 외에는 서로 뭐라고 고함을 치는지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가보지 않아도 될까요? 미치코는 안절부절 못하며 미즈키에게 물었다. 평소에는 침착한 미즈키도 얼굴빛이 흐려져서 저렇게 크게 싸운 적은 그동안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이거 참 난처하네 라고 말했다.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가 울음을 터뜨리고 6학년 여자아이도 눈물을 글썽이며 무서워하고 있었다. 미치코는 결심을 하고 일어섰다. 제가 한번 가볼게요. 아, 맞다. 근데 모리 씨가 누구예요? 두 사람 친구일 거예요. 미타카에 있는 인쇄소집 외아들인데 독립해서 지금은 분명히 기타 센주에 있을걸요? 하지만 점잖아서 시비를 걸거나 그런 사람은 아닌데. 서둘러 방으로 쫓아갔다. 복도를 따라가 막다른 곳이 미스 히로의 방이었다. 미스 히로가 벌개진 얼굴로 고함을 치는 것이 보였다. 내가 모처럼 온건하게 해결하려고 했더니 온건 좋아하시네. 이 사기꾼아. 이 말과 함께 두툼한 파일이 날아와서 미치코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려 피하며 그것을 받았다.
그 순간 고함 소리가 멎었다. 고지가 처음 보는 굳은 얼굴로 나타나 미치코를 보더니, 미치코, 내 말 잘 들어. 저 자식이 무슨 말을 해도 고지고대로 믿지 마. 알았지? 라고 했다. 뭐라고? 저놈 허튼 소리를 잔뜩 늘어놓을 거라고. 그러니까 귀담아 들을 필요 없어. 알았지? 고지는 그렇게 말하고는 성큼성큼 복도를 걸어가 버렸다. 곧바로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미치코는 뭐라 말을 걸어야 될지 몰라서 무심코 들고 있던 파일에 시선을 떨어뜨렸다. 표지 한가운데에 고지식한 글씨로 제비 7이라고 쓰여 있었다. 펴봐. 미스 히로가 말했다. 미치코는 잠자코 파일을 펴보았다. 노란 종이에 제비가 똑바르게 붙여져 있었다. 제비 뽑기 할 때 그 제비다. 그 위에는 일시와 장소 등이 적혀 있다. 2월 5일 간다 신사, 2월 12일 센소사. 페이지를 넘기자 바로 얼마 전에 갔었던 이노카시라 공원의 벤텐당이 있고 그곳에서 끝나 있다. 그러나 미치코의 말문을 막히게 한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 제비는 모두 8장 붙어 있었다. 가장 최근의 파일이라서 그럴 것이다. 그리고 그 제비들은 한 장도 빠짐없이 모두 흉할 흉자, 흉이었다. 우리 헤어져. 미스 히로가 말했다. 이렇게 궁합이 나빠서 어떻게 하겠어? 미치코는 멍하니 그를 올려다보았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랐다. 미스 히로에게 제비 파일을 건네주고 방을 나서려 하는데 문득 발밑에 떨어져 있는 봉투가 눈에 띄었다. 커다란 갈색 서류 봉투에 모리 인쇄 주식회사라고 박혀 있었다. 그리고 그 봉투에 커다란 글씨로 갈겨 쓰인 말이 있었다. 여기까지가 미치코가 나에게 들려준 이야기였다. 나는 물었다.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었는데? 응? 궁금하잖아. 나와 미치코는 긴 이야기 도중에 벤치에서 일어나서 근처 휴게소로 자리를 옮겼었다. 덜걱거리는 싸구려 테이블과 의자가 길가에 놓여 있고 오뎅이나 국수를 먹을 수 있는 곳이다. 우리는 뜨뜻한 감주를 홀짝홀짝 마셨다. 그게 말이야. 어제는 워낙 흥분해서 이거 큰일 났다고 밤중에 미스 히로 씨한테 전화까지 걸 정도였거든. 하지만 오늘은 날씨도 좋고 이렇게 환한 대낮에 공원에서 이야기를 하려니까 내가 무슨 착각을 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 내 이야기 들으면 너 웃을지도 몰라. 웃어서 곤란할 거 없잖아. 근데 그거 곤란하거든. 만일 그게 진짜라면 말이야. 미치코는 말없이 입술을 깨물었다. 나는 두 손으로 감싸든 찻잔 속에서 피어오르는 김과 생강향을 잠자코 즐기고 있었다. 거기 글쎄 이렇게 쓰여 있는 거야. 그 미스 히로 거는 살리지 마라고. 나는 감주를 내뿜었다. 정말이야? 미스 히로 거는 살리지 마라고 쓰여 있었다고? 그렇다니까. 이런 일을 가지고 내가 거짓말 하겠어? 그게 아니라 정말 분명히 그렇게 쓰여 있는 게 맞냐고. 그야 갈겨 쓰긴 한 건데 약자도 있었고. 아무튼 걱정돼서 어젯밤 늦게 미스 히로 씨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어. 고지 씨가 몰이라는 친구하고 함께 미스 히로 씨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거냐 이렇게 말이야. 그랬더니 뭐래? 바보 자식이래. 너 같은 인간은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다고. 형을 오해하지 말라고 그러더라. 이거 너무하네. 걱정돼서 전화까지 건 사람한테. 그렇지. 그래서 그럼 왜 싸웠느냐고 물었더니 그건 또 알 필요 없다대. 미치코의 이마에 머리카락 한 줄기가 떨어져 봄의 미풍에 살랑인다.
나는 감주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생각이 났다. 근데 고이치로 씨 말이야. 넓을 광자에 이치로 일랑이라고 쓰지? 그럼 고지는 넓을 광자에 두 이자 아니면 버금차자? 그럼 미스히로는 석삼자에 넓을 광자. 그게 뭐 어땠다고? 하는 듯한 목소리로 미치코가 대답했다. 아버님 함자가 고주타 하셨대. 넓을 광자에 열십자, 클태자. 그래서 아들들이 모두 넓을 광자를 물려받았다고 들었어. 근데 그 글씨에 약자도 있었다고 그랬지? 응. 그렇게 말하다가 미치코가 흠칫했다. 나는 무시하고 일부러 천천히 말했다. 석삼의 넓을 광. 넓을 광은 어모 밑변만 있고 속에 사사사는 생략되어 있어. 즉 미스히로를 말하는 거라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어쩌면 다른 어모 밑변 글자였는지도 몰라. 예를 들면 미치코가 내 얼굴을 빤히 응시하며 말했다. 예를 들면 미타카, 어모 밑변 소옥을 생략하고 쓰는 건 대부분 익숙하게 쓰는 글자라 그렇겠지만 귀찮다는 이유도 있을 거야. 그 미타카의 매응자 있잖아. 그런 건 급하게 쓸 때 일일이 쓰고 있기 좀 그렇잖아. 잠깐만, 그럼 고지 씨는 미타카, 즉 모리 씨를 죽이려고 한단 말이야? 글쎄, 그건 어떨까? 나는 말했다. 화가 나 있었던 건 미스 히로시가 아니라 고지 씨였잖아. 미스 히로시가? 내가 하려는 말을 대번에 알아들은 모양이다. 미치코는 숨을 훅 들이마시더니 눈길을 허공으로 돌렸다. 하지만 그건 아니야. 온건하게 해결하고 싶다고 한 건 미스 히로시 쪽이잖아. 만일 미스 히로시가 죽이고 싶어 하는 거라면 온건하게 라고 말할 사람은 고지 씨여야 맞잖아. 나는 신음했다. 몸이 어제까지 입던 가죽 코트의 묵직함을 그리워하고 있다. 털 깎인 양처럼 선뜩하다. 그건 그렇지만 묘한 문장은 맞다. 아무리 갈겨 썼다고 해도 그것만 쓰여 있다는 건 그것만으로도 다른 사람한테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는 뜻일 거 아니야. 메모일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보통 같으면 미스 히로를 살리지 마. 아니면 미타카를 살려두지 마. 뭐 그런 식으로 쓸 것 같은데.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살린다는 말도 보통 같으면 날 생자, 생자를 쓸 텐데 살릴 활 쪽을 썼더라고. 활자? 그 삼수변에 활자를 썼다고? 생활할 때 활자? 맞아. 그래서 좀 이상하다고. 나는 웃기 시작했다. 숨이 멎을 만큼 웃었다. 몸을 부들부들 떨다가 감주가 손에 쏟아질 뻔했다. 겨우 웃음을 멈췄다. 눈앞에서 미치코는 놀라서 얼떨떨한 얼굴로 내가 눈물을 닦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그거 활자 아니야. 활자가 아니라고? 하지만 분명히 삼수변에 혀 설자를 썼던데. 삼수변이 아니라 말씀원변이었던 거야. 말씀원변에 설자를 써서 말하다. 그러니까 미타카 거는 말하지 마 라는 뜻이라고. 아무리 그래도 말씀원변이랑 삼수변 정도는 구별할 줄 알아. 아니, 못해. 해. 못해. 중국어라면 못한다고. 나는 테이블 위에 어렴풋이 덮인 먼지에 글씨를 썼다. 이게 중국어 말씀원변의 생략형이야. 일본의 한자도 많이 생략됐지만 중국에서는 중국식으로 문자를 생략하거든. 그래서 말씀원변을 이렇게 생략할 때가 있어. 물론 제대로 다 쓸 때도 있지만 말이야. 나는 내가 워낙 게으르니까 이 말씀원변 생략형을 자주 쓰곤 했어. 회의라든가 강의 같은 글자를 일일이 다 쓰는 거 귀찮잖아.
뭐 중국어 학점을 전부 따는데 4년이나 걸렸지만 지금 기억나는 건 짜이젠하고 워아이니 그리고 이 말씀언변 생략형뿐이야. 미치코는 얼마 동안 먼지 위에 쓴 생략형을 우두커니 바라보았다. 그 목에서 소리 죽인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정말 바보 같네. 그녀는 말했다. 나 정말 바보 같아. 아무것도 모르면서 다른 사람을 살인자 취급이나 하고 정남이가 떨어질 만도 하네. 하나님한테 올 F 받을 만도 해. 두 눈 가득 눈물이 그렁거리고 있었다. 기름하고 박력 있는 눈에도 눈물이 고이는구나 싶어서 나는 신기하게 그 눈물을 바라보았다. 잘은 모르지만 나는 말했다. 그 미스 히로라는 남자하고는 헤어지기를 잘했다고 생각해. 흉할 흉자가 계속 나온 것도 3분의 2는 그 사람 책임이야. 몇 장이나 수집했는지는 모르지만 흉이 나온 제비를 갖고 돌아와서 모아두는 바보가 어딨어. 그 녀석이 나쁜 거지. 저기 네 탓 아니야. 울음을 그치게 하려고 한 말이었지만 완전히 역효과였다. 미치코는 한동안 감주에 눈물 콧물 빠뜨려가면서 엉엉 울었다. 데이트하는 커플들이 그녀의 그런 모습과 내 얼굴을 빤히 바라보며 몇 쌍이나 지나갔다. 나는 고개를 돌리고 감주를 더 주문했다. 고마워. 두 잔째 감주를 다 마셨을 무렵 미치코가 말했다. 이제 후련해졌어.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그만두는 게 좋겠다고 경고를 해준 건지도 모르지. 그녀는 벌떡 일어섰다. 고마워. 여기서 이렇게 널 만나서 다행이다. 나는 그녀가 내민 손을 잡았다. 촉촉하고 부드러운 손이었다. 나 다시 야간 아르바이트 시작할 거야. 그리고 외국 여행 다닐 거야. 이번에는 아마 인도네시아? 조심해라. 미치코는 펌프스의 투피스 차림으로 그러나 학생 때와 전혀 다름없는 상쾌한 뒷모습을 보이면서 슬슬 짙어져가는 어둠 속으로 녹아 들어갔다. 나는 결국 결말을 읽지 못한 미스터리 소설책을 쥐고 한숨을 내쉬었다. 연못과 쓸쓸한 나무 그림자에 어젯밤 내린 눈이 흙과 뒤섞여서 어렴풋이 남아 있었다. 이미 어두워서 글자도 보이지 않는다. 한껏 기지개를 켠 다음 미치코가 사라진 길로 기치조지를 향해 걸었다. 도중에 벤텐당이 있었다. 요시노 미치코와 스카모토 미스히루가 마지막으로 제비점을 친 곳. 나는 100엔짜리 동전을 꺼내 제비를 뽑았다. 그리고 1분 뒤 나는 미친 듯이 기치조지를 향해 뛰고 있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미치코의 뒷모습을 향해서. 토요일 저물녘 거리는 평소보다 몇 배나 더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나는 뛰었다. 그러나 생각처럼 그렇게 나아갈 수가 없었다. 기치조지역 바로 옆에서 그녀의 뒷모습을 분명히 발견한 것 같았다. 그러나 그 뒷모습은 금세 사라졌다. 그 뒤로는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결국 집으로 돌아간 나는 대학 시절 주소록을 몽땅 끌어내서 미치코의 주소를 찾았다. 같은 학회 사람들에게 죄다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그녀의 연락처를 아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2시간 넘게 전화통에 매달려 있던 끝에 나는 지쳐서 큰 대자로 벌렁 드러누워 천장을 올려다 보았다. 벤텐당의 제비 뽑기. 요즘 곧잘 볼 수 있는 멋대가리 없는 자동 판매기 제비와는 달리 그곳 제비는 옛날식으로 팔각형 제비통을 흔들어 제비 막대기를 뽑은 다음에 옆에 놓인 서랍을 열고 막대에 적힌 번호에 해당하는 칸에서 제비를 꺼내는 시스템이었다.
내가 뽑은 번호는 44. 좋을 길자 길이다. 나는 반쯤은 재미로 10개 있는 서랍을 죄다 열고 안을 보았다. 번호는 1부터 50까지 서랍 하나가 5칸으로 나뉘어 있었다. 결론을 말하겠다. 그 서랍 안에 흉할 흉자는 없었다. 1부터 50까지 가장 나쁜 것이 끝말자, 좋을 길자, 말 길이고 흉 따위는 한 장도 들어있지 않았다. 여기부터는 나의 상상이다. 있을 리가 없는 나쁠 흉의 제비. 그것은 미치코와 헤어지기 위해서 조작한, 즉 일부러 위조한 것이었다. 위조한 사람은 친구인 모리일 것이다. 그는 인쇄소집 아들이니까 견본, 즉 진짜 제비를 몇 개 보여주고 가짜 흉 제비를 만들게 하면 된다. 미스 히로가 흉자가 한두 번 나왔다는 이유로 미치코와 헤어지겠다고 해도 미치코는 물론이고 형인 고이치로나 형수인 미즈키가 수긍할 리가 없다. 그러나 연속해서 8번씩이나 나온다면 아무리 평소에 미신을 업신여기는 사람이라도 신경이 쓰일 것이다. 게다가 미치코는 만물을 서쪽을 향해 먹을 정도이다. 신경 쓰이지 않을 리가 없다. 미스 히로는 그것을 계산해 놓고 가짜 제비를 이용해서 헤어지려고 한 것이다. 그렇다면 어째서 그런 번거로운 일을 했을까? 자기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면 파혼의 책임이 자기에게 돌아오기 때문일까? 아니면 형들에게 면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일까? 아니다. 미스 히로는 어디까지나 두 사람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헤어지고 싶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응어리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다. 이유는 아마도 형인 고지가 아니었을까? 고지가 미치코를 좋아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그리고 미스 히로가 그것을 눈치챘다면 미스 히로가 자기를 위해 가짜 제비를 만들었다는 것을 고지가 깨닫고 형제간의 싸움이 벌어진 것이다. 미스 히로가 무슨 말을 하든지 믿지 말라고 한 고지의 말, 온건하게 해결하려고 했다는 미스 히로의 말, 이것은 바로 그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미타카 건은 말하지 마, 즉 인쇄소 건은 고지에게 말하지 말라고 미스 히로가 형의 친구이기도 한 모리를 입막음한 것이다. 두 사람에게 공통되는 친구는 고지뿐이다. 주어가 생략되어 있어도 미스 히로와 모리 사이에서는 뜻이 통했다. 그리고 봉투는 미스 히로와 모리 사이를 오갔다. 사이 좋은 형제인 것이다. 나는 이 이야기를 미치코에게 해주고 싶었다. 내가 비방한, 네가 반해 있던 미스 히로라는 남자는 실은 이런 마음으로 흉자 적힌 제비를 너에게 보여주었다고. 결국 그는 형에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치코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만일 고지가 눈치채고 싸움을 벌이지 않았더라면 미치코는 역시 상처를 입기는 했겠지만 엉뚱한 걱정을 할 필요도 없었고 피가 머리끝까지 치받쳐 올라있던 미스 히로에게 호통을 듣지도 않았을 것이다. 좀 더 수월하게 이야기를 끝냈을 것이다. 아니면 고작 그깟 일로 포기하는 일은 없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천장의 못대가리를 하나하나 세면서 언제까지고 상상의 바다를 표류했다. 그로부터 6개월 뒤 본가를 경유해서 청첩장이 도착했다. 스카모토와 요시노, 양가의 초대였다. 나는 신부 요시노 미치코의 이름을 보았다. 그리고 눈으로 신랑의 이름을 찾았다. 신랑의 이름은 고지였을까? 미스 히로였을까? 어느 쪽이었는지는 독자 여러분의 상상에 맡길 것이다. 나 혼자서 상상의 대해를 언제까지고 방황하는 것은 불공평하니까
말이다. 미치코의 신랑은 과연 누구일까?